자, 이 작가, 이 박사, 이재희, 김일성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왜 나한테만 인사를 받아요? 아니, 옆 사람한테도 인사할 인사 거예요.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작가님? 네. 안녕했나? 그동안? 안녕했지? 그, 오늘은 좀 특이한 곳에 와서 늘 하던 데하고 달리, 뭐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이제 앞으로 그냥 뭐 팟캐스트도 가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영상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들릴 수 있도록 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번에 우리가 왜 약산 특집을 했어요. 네.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아웃시켰어. 아이씨, 그럴 거왜 찍었나? 사람들 말이야. 근데 공간이 너무 안 좋았어, 거기가. 좁고, 뭐 이렇게 거리도 안 나오고 지금. 아니, 근데 그것도 아깝잖아. 사람들 다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몇 명이 고생하고 있어. 그러게요. 네.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쓰면 뭐 또 써먹겠죠? 어떻게든 써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찍어놓으면 다 써먹겠지 뭐. 네. 그런데 어때요? 그 맨날 셋이서 골방에서 녹음하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또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살짝 이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에 주눅이 든 감도 있지. 근데, 뭐, 이 정도야. 그런 괜찮나? 생각이 들어요. 어땠나? 네. 좋아요, 저는 이런 거. 그래? 좋아합니다. 나름 60명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독립운동가 특집을 우리가 쭉 하다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결성 특집을 합니다. 아니, 이거 하지 말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끝까지 밀어붙이네. 자, 그래서 김성 특집을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검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우리를 이거 김성 특집 한다고, 국가보안법상에 찬양 고무죄로 집어넣으면 안 돼! 우린 안 찬양을 돼요. 안 합니다. 아이씨. 절대 찬양 안 해요. 그냥 제가 있는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쓸 수 있는 욕은 다 쓰겠습니다. 네. 우리 기본적으로 김일성을 싫어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를 되게 야, 김일성 그렇게 봐. 김일성이 개새끼야! 김정일이 족같은 새끼야! 아이, 김정일 개! 아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방금 이렇게 이 박사가 욕을 했다고. 우리 남한에 지금 계시는 고정관측을. 이거 하면 안 돼! 브라우닝 권총으로 씨발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정신 차려, 당신들. 이게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이제, 남한이 승리했는데, 아직도 간첩질을 하면 어떡하나? 다 자수해서 광명 찾아. 에이씨. 그럼요. 근데 이 겁나는 게 옛날에 말이야, 이한영이라고 있었어. 우리 무슨 방송에 한번 한 것 같은데. KCI 특집이었나요? 그랬죠? 예. 이한영 씨가, 김정일이 지는 척이지. 네. 로얄 패밀리라고 했는데. 브라우닝 총에 맞고 죽었잖아. 근데 그 양반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체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까지 꺼내면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아. 총 맞아 죽었으니까. 뭐 저희는 우리나라에 있는 논문이나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의 어떻게 보면 연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방송하니까 검찰 여러분하고 간첩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할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이 개! 아이 그냥 그만해. 간첩한테 총 맞아 그러면 이거 에이, 뭐 그렇게 죽으면 국민묘지 가겠지. 그렇게 안 죽이 어느 순간 너 술 처먹고 있을 때 뒤가 확 후린다니까. 아, 새끼들. 그러겠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 우리 방송할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원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왜 애를 먹었냐면 이 사실을 북한 자료도 좀 봐야 되는데 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근데 도서관에 가던 말이죠. 우리나라는 국회 도서관 가면 모든 책이 다 거기 있잖아. 그렇죠. 원래 책을 한 개 만들면 무조건 국회 도서관이랑 중앙 도서관에 한 곳씩 보내거든. 무조건 있어야 돼. 또 외국 자료도 거기 많지. 제일 많은 건 국회 도서관인데 그렇죠. 열람 금지야 전부. 북한 자료는. 내가 전에 있긴 있어요, 근데? 있어. 있는데 열람 금지. 그러니까 클릭하면 열람 금지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이게 어떻게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제가 몇 개 책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해봤는데 그 책들은 대부분 89년, 그러니까 87년 항쟁 이후에 잠깐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런 류 책들이 발간이 됐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출판이 됨과 동시에 판매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거의 안 되는 책들이 있는데 재본된 게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씩 얻어가지고 조금씩 보긴 했습니다. 제가. 이건 좀 근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알고 그런 책들을 옛날에야 체제 경쟁하고 이랬을 때야 못 보게 하는 거 이해하는데 이제 아니 누가 그런 거 본다고 해서 누가 북한 사냥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미친놈들이지. 그렇죠. 북한으로 와서 살라 그러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남한이 얼마나 좋은데. 뭐 남한에서 진짜 많은 빚을 지고 월북했다가 다시 북한에서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위해서는 조금 풀어줬으면 하는데
금서지 뭐 어쨌든. 네. 그래서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은 본격적 방송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박사는 김일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싫어요. 김일성 하면 생각나는 게 싫어요? 네, 감정적으로 싫어요. 아 무슨 저 뭐야 이승복이야? 아니, 이승복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전 진짜 말하기도 싫어요. 감정적으로 싫어요. 아니 너는 어떤 그 철학 박사 입장으로 씨발 학자적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학자적 입장이 도저히 안 돼요. 이건. 아예 보기도 싫어요. 알았어. 세상은. 처음에는 그 또리 장군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있죠? 거기서 좀 우리 봤던 게 장군 있었고. 나가신다 길을 비켜. 네. 아 그것도 있었고 돼지로 나오지 않나? 돼지 거기서는? 묘사 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나이를 먹기 전까지는 약간 편협한 그런 그림을 뭐 가졌던 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저희 방송 그 포맷인데 그 처음에 출생 이렇게 뭐 이름 대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아마 뭐 이 작가 조사 잘했겠지만 그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나왔죠. 뭐 김일성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리고 김성주가 김일성을 흉내냈다. 그리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그건 저희는 씨발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구라고. 네, 그런 그래요, 거 보면 맞아요. 이 말이요. 북한 자료는 김일성을 존나 추앙하고 우리 자료는 무조건 깎아내리려 그래. 네.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과언은 과대로 짚으면 되지. 그런 것들을 말이 학자라는 것들이 아유 씨. 어릴 때 우리 뭐 포스터 아니면 표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승공 없이 멸공 없고 지공 없이 승공 없다라고 썼다가 교감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너 이거 뭐냐고. 순공은 공산당을 이기자는 얘기인가? 네. 멸공은 공산당을. 지공은 공산당을 알자. 그러니까 바로 교감 선생님 뭐 몇 학년 몇 반 이 박사 빨리 오세요. 그리고 쫄쫄이 갔지. 너 이거 뭐냐고.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문의하면 뭐지? 뭐 하시노? 아,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김일성 본명은 방금 세상 말한 건 김성주예요. 네. 김성주고 1912년 4월 15일생. 1914년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식적으로 1912년생이고 평안남도 대동군 만경대 이거 존나게 강조하지. 만경대 출생인데 정확한 주소는 평안남도 용산면 하리 7곡입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의 외가예요. 예.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김영직이고 어머니는 강반석인데 그 북한 자료에서는 이 두 양반들을 빈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빈농. 그러니까 가난해야 뭐가 돼? 그렇죠. 무산계급. 그렇지. 어. 프로레탈리아 계급. 그렇지. 그렇게 해야 그게 어떤 선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북한 정권이 만들어진 영도자가 되는 설득력이 생기는 영도자. 거죠. 영도자. 네. 그래서 이 구란을 쳤는데 사실은 두 집안 다 그럭저럭 살았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살았고 특히 이 어머니는 말이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네.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았던 걸로 보여요. 아버지는 북한 기록에 의하면 3.1 만세운동을 했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자료에는 편쟁 뽕쟁이 같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데 어느 게 맞는 거야? 3.1 운동으로 구속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북한에서 좀 구라친 것 같고 근데 독립운동에 관여한 거는 사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김영직 친구들이 민족주의 그 운동자들이 꽤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립운동에 조금 연관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그 김일성의 그 삼촌이 되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동생 김영건이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반일 투쟁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 뭐. 그리고 김일성 엄마 집안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네.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이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강반석. 이 반석이라는 그 자체가 기독교를 나타내는 거야. 네. 우리 철학 박사 이 박사 왜 이게 그 반석이 기독교를 나타내는 거야? 반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하고 천주교 사이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개 현재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예수와 그 제자 베드로를 뜻하고요. 뭐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가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카톨릭에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교황직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결국에 반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반석교회라고 많죠. 간판에 반석교회라고 쓴 것도 많고 그리고
기독교 쪽 이름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 반석이라고 이름 지었으면 거의 그 예수쟁이라고 봐야겠네. 그렇죠. 뭐 예수쟁이라 그랬나? 아, 야, 저번에 무슨 특집이야? 그래서 선생길이라고 자꾸 그랬다고. 에이, 뭐 선생길이라 그러지. 우린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방송이에요. 이해하세요. 아, 그래서 이름만 봐도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을 알 수 있겠다. 네. 외할아버지는 강돈욱이라는 사람이고요. 외삼촌 강진석, 외종조부 강량욱. 우리 강량욱은 백의사 특집에서 나왔어요. 네. 모두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지. 근데 왜 백의사 특집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백의사에서 테러. 네. 김일성이 죽이러 갔다가 못 죽이고 테러했다가 그렇죠. 강량욱이를 죽이러 갔는데 못 죽이고 아들, 딸, 며느리 대신 네. 죽었다고. 네. 그 바로 그 강량욱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의 유년기를 한번 볼게요. 부친이 자주 거처를 옮겨 다니는 바람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일성에서 어릴 때는 망경대 테러 다녔잖아. 망경대에 자랐는데 5살 때 부친을 따라 평안남도 강원군 고운면 동삼리 내동부락에 갔었고 6살 때 망경대로 다시 백 했다가 7살 때 평북 중강진으로 이사. 그 후에 만주로 건너가서 팔도구 소학교를 다닙니다. 뭐 이렇게 바빠? 그러니까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했지. 김일성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렇게 어릴 때 중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어를 잘했던 것 같고 예. 또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할 때 그 기발이 되는 게 만주였어요. 그랬죠. 중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또 중국 공산당하고도 관계가 있고 예. 중국 공산당 입당도 했고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살 때 다시 평양으로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외할아버지 강돈욱이 집에서 살면서 강동욱이가 경영하던 창덕 소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 강량욱 아까 얘기했던 강량욱이 이 창덕 소학교의 선생이었어. 그리고 왜 내가 백의사 특집에서 강량욱이가 김일성의 멘토 같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강량욱이가 이 소학교에서 김일성의 담임 선생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멘토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처럼 외가는 장로교파고 또 부친은 그 기독교 교통 미션 스쿨 평양 그렇죠. 숭실중학교 예.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김일성은 자연스레 기독교 교리를 몸에 익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방금 평양 숭실중학교 얘기했는데 이게 대단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요? 장준하 선생도 얘기 아닌데 그 장준하인가? 장준하 친구가 누구지? 한둘이어야지. 아니 장준하 저 3명 트로이카 있잖아. 문익환. 야 윤동주. 윤동주. 윤동주 선생이 이 학교 나왔고 빼국가 작곡한 사람이 누구야? 안익태. 안익태도 여기 이 중학교 나왔어요. 예. 그래 그 다음에 뭐 소나기 쓴 사람이 누구지? 황순원. 황수로도 이 학교 사실 이 학교 나온 사람 굉장히 많아. 되게 유명한 학교. 명문인데? 명문이에요. 어쨌든 이 학교를 미션 스쿨인데 이 학교 나와서 중퇴를 했고 아버지.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를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근데 왜 공산주의에 빠졌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원래 이 박사 이 공산주의랑 기독교랑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북한의 주체 사상이 아무래도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주체 사상에서 수령을 영생의 부여자로 본다든지 수령의 사랑과 수령의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김일성이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 등은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나중에 주체상 얘기할 때 또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래, 김일성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김일성이 공산주의, 레닌, 마크스주의에 심취한 것이 아니고, 왜냐면 기독교에 이렇게 상관이 관계가 그렇죠. 없으니까. 예. 단지 권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죠. 그 김일성도 나중에 북한에서 김일성 독재 권력을 확실히 한 다음에 어떤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꼭 마르크스 사진이나 레닌 사진을 붙여놓을 필요가 없다. 을지문덕이나 강감창 장군 사진도 뭐 붙이는 게 낫지 않겠냐. 매우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데? 이념이라고 하는 게 실천이 문제지 뭐 사진 걸어놓는다고 이렇게 안 하는데 사진을 막스 레닌주의에 빠진 사람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그렇죠. 완전히 그 심취한 사람들. 약간 그 중국 공산당에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14세 때 중국 동부지방의 길림의 육문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3학년 때 중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의숙에 입학을 하는데 이 화성의숙은 뭐냐면은 민족주의 단체가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도 완벽하게 민족주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이제 독립운동가 자식들이 많이 다녔는데 김일성도 이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중퇴를 합니다. 이게 왜 3, 6개월이냐면 3개월 다녔다는 기록도 있고 6개월 다녔다는 기록도 있어. 다 기록이 다 틀리니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르지 이놈아. 길게 해야지. 기록이 다르지 이놈아. 기록이 틀린 게 틀리지. 아니라 다르지. 다른 거야? 3개월이랑 6개월이랑 다르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새끼 한 개 잡았네. 자, 그래요. 이 학교의 교장은 최동호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저기 아버지, 그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재 친구고요. 최동호는 나중에 나오는 거 최덕신의 또 아버지입니다. 최덕신이 누구냐면 우리 무슨 특집에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4.3 할 때 막 그 사람들 막 죽이는데 나중에 입으로 월북한 이승만 사람이야. 특집 아닙니까? 이승만 특집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북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라 그랬더라?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는 그 사람 최덕신이에요. 군인 아니었어? 그래 군인. 그죠. 자, 네가 계속 소개했거든, 병신아. 기억하고 있었어. 자,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 전기에 따르면요, 이 화성의식에 있으면서 그 비합법적 혁명 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티귿 쓸 때는 티귿 동맹이고 읽을 때는 그냥 트드 동맹이라고 하는데 트드. 네, 동맹. 트드를 읽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학교에서 민족주의식 그 독립운동의 한계를 보고 공산주의 방식인 이 트드를 결성했다 하는데 여러 사료들을 보면 이건 조금 구라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북한에서 그 나중에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 중에 나온 산물입니다. 이 중학교 얘가 그 김일성이 오래 못 다녔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기들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렸던 김일성이 그지?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트드를 만드나? 말이 안 되지. 그 이것도 한번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언제 김일성이 공산주의에 눈을 뜨고 또 언제 운동을 시작했냐는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민족주의 학교를 다니던 이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혁명 소년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이 화성의식을 중퇴한 이유는 이때 아버지가 김영직이 사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망 문제로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이 작가 얘기한 대로 나이 차가 너무 났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학교였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 친구들의 도움으로 1927년에 다시 육문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육문중학교는 중국 공산당에서 세웠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막스 레닌주의를 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는 그 트드 만들면서 공산주의 눈이 뜨는 게 아니고 여기 중국 공산당에 세운 학교에 들어가면서 막스 레닌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때 또 1928년이었죠. 길림에서 길림해령 철도 반대운동이랍니다. 이게 왜냐면 그 일제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철도였는데 이걸 반대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김일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김일성의 조직을 이끌었다 주장을 하는데 남한은 이거를 일개 학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이 길림해령 철대 반대 운동을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일으켰다 그런 거고 우리 이남에서는 그럴 리 조카 없다. 그냥 학생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1927년에 김일성이 조선공상청년회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북한 자료고요. 당시 일제 정보 자료를 보면 1929년에 이 조직을 조직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인사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제 기록이 맞는 것 같죠? 일제 기록이 맞겠지. 근데 어쨌든 뭐 그 스스로가 조직을 했는지 뭐 어쨌든 뭐지만 일제 기록에는 주요 인사라고 돼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아마 좀 비중 있는 자리를 예. 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1929년 가을에 반일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 석방이 돼요. 아니 잡혀갔다가 석방됐으니 일단 학교에선 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잘렸으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김일성은 그래서 화성의숙 시절에 알았던 이종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종락은 민족주의 계열 국민부 조선혁명군의 중대장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이종락 부대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북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 트드 언급했죠? 트드를 이종락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종락을 인정하면은 트드를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건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북측에서 이 사안을 부인하는 겁니다. 1931년 이종락의 부대는 일제의 습격을 받고 이종락도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모친이 있는 안도로 피신했고 1931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김일성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일제 기록에는 다 김성주라고 나왔거든요. 일제 기록엔 김성주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이종락 부대가 전멸을 해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니까 여기서 이름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면서부터 김일성의 무장항일 투쟁 나 이 말 되게 쓰기 싫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뭐. 아 그러니까요. 나도 은근히 그런 지금 김일성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에 많이 좀 아니 김일성이가 개새끼인 건 맞지만은 항일투쟁 했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꼭 참으면서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이에 동조하죠. 그래서 1932년 안도에서 무장유격대를 만듭니다. 인원은 15에서 16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무장유격대를 만든 날짜가 4월 25일인데 이 날짜가 북한의 인민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유격대를 만들었던 날짜가 네. 북한의 조선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데.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김일성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이걸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는 그 김일성의 유일한 업적 항일 무장 투쟁을 어떻게 했냐,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안도에 김일성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남만주로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독립운동가 양세봉을 찾아가서 연합전선을 펼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묵살당했습니다. 왜냐? 양세봉은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자, 봅시다. 아버지 친구 양세봉인데 이 양세봉은 이 양반도 우리나라에 안 알려졌지? 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 왜 대단한 사람이면 유일하게 한국과 북한 양쪽에서 다 그 건국 훈장 받은 네. 그렇죠. 훈장 받았고 인정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보통 한쪽에만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 양반은 한국, 북한 다 존경의 대상인 이 양세봉인데 네. 양세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그 일명 그 서봉 그리고 윤봉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호는 벽해고요. 평안부터 철산 출신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평안부터 삭주군에 있는 천마산을 근거로 하는 무장 항일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요. 나중에 천마산대 독립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친일파 숙청 활동, 그다음에 기관 파괴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그 일본인 밀정, 경찰 밀정 박창희한테 이제 암살 당하시는데 암살 당하고 이분이 이끌던 그 조선혁명당 이 남은 이 무리가 합쳐져가지고 그 의열단이 합쳐져가지고 만든 게 민족혁명당입니다. 이분이 찾다 보니까 작년 8월에 호국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 근데 중국에서만 기념관이 있고 거기서만 전기 출간 사업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나라가 뭐 있다 이게. 에휴, 자, 뭐 할 말 있나? 아니 이제 계속 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양세봉이 김일성이가 유격대를 이끌고 양세봉 찾아가서 저기 선생님 우리 부대하고 같이 한번 연합해가지고 항일 투쟁을 합시다 했는데 양세봉이 조카했단 말이야. 그렇죠. 왜 조카했어? 뭐라 그러면서 조카한 거야? 민족주의는 패당은 있어도 사람은 안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좌진이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잖아요. 암살당하잖아요. 그거를 비꼬아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니들 씨발 사람 죽이고 이러지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협력을 거부한 건데 네. 우리 백의사 특집에 했었죠? 백의사 두정이 누구지? 염동진이가 요즘 기억이 안 나. 알코올성 치매가 왔는데 큰일 났네. 염동진이가 왜 김두한이 잡아다 불러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이 새끼야 누구한테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거기서 빨갱이 짓을 하나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이 아버지 김자한지가 빨갱이한테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양세봉한테 거절을 당하고 김일성은 이번엔 최창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최창걸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만주에서 김일성은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진 않겠지. 유격대 이 새끼 너가 그냥 자꾸 오버해. 유격대 건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도 한 거 없는 게 아니고 별로 한 게 없다. 근데 이거 왜 이 박사 이런 얘기 하냐면 북한에서 이걸 두고 남만 원정 이렇게 부르죠. 남만주 원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뭘 저렇게 크게 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니까 북한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고 니처럼 저도 한 게 없어 이렇게 하도 문제야. 아니 근데 무슨 유격대 하나 만들고 가지고 그거를 뭐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활동은 한 게 있었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흑백놀이로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유격대를 이끌고 있자 다 거절당했어? 거절당하고 왕청으로 와가지고 왕청 유격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장이 양성령이었고 김일성은 정의가 되었는데 왕청은 만주의 한국 독립군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좌진 또 이동희 선생 등이 여기서 아주 맹활약을 했다고 그래요. 네. 왕청 유격대에 있던 김일성이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게 1933년 9월에 있었던 동년현성 전투입니다. 지금 뭐 흑룡강 쪽에 있다는 그러는데 이 전투에서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의 오이성 부대 그리고 한국 독립군의 이청천 부대와 연합해가지고 연합작전을 벌여서 일본에게 대성을 거두게 되지. 그런데 웃긴 거는 북한 기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33년 9월 김일성 주석의 총지휘 아래
항일 유격대와 중국인 반일 부대가 연합하여 동년 현성을 점령, 일본군 200여 명, 위만군 300여 명을 살상한 전투라고 표기했어. 근데 뭐냐면 중국인 반일 부대랑 연합했다 그랬지. 이청천을 쏙 뺐어. 남한의 이청천을 쏙 뺐고 우리 자료는요. 우리 자료는 이 동현성 전투를 어떻게 했냐면 한국은 이청천과 오이성의 그 연합에서 이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김일성 쏙 빼고. 우리 자료는 김일성 쏙 뺀 거야. 이게 뭐 이따우야. 아니 이게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나. 확실히 역사가 역사 서술가의 주관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맞지만 그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는 사관들의 마음이야. 사관들의 마음이지만은 사료를 이렇게 조작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 이건 자료를 조작하는 거 아니야. 첨삭이죠. 예. 지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 네.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밤에 하란 말이야, 밤에. 침대에서 넣었다 뺐다 밤에 하란 말이야. 아이씨. 또 눈물 날라 그런다. 근데 그래요. 자, 우리 방송 원래 이런 수준이 뭐 알면서 뭐, 자, 남한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김일성의 업적을 깎아내리라 그랬고. 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김일성 가짜설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이게 소문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 그 학자들, 니그치 대학교 교수들, 박사 같은 새끼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떳떳하게 주장했다고, 이거. 또 반대로, 그, 주사파, 이 새끼들, 위수김동. 위수김동이 뭐야? 아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렇게 말한 개새끼들도 말이지, 철딱선이 없는 건 주사파 철딱선이 없는 새끼들이지만, 이렇게 그,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떳떳하게 가짜 김일성 해는 것도 철딱선이 없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렇죠. 누구 욕할 것도 없어. 북한이 이렇게 이제 김일성 우상화 작업 벌였던 거는, 김일성 정권이 안전하게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그 역사를 조작하면 어떡해. 또 계속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뭐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을까요? 근데 예. 방금 이렇게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렇게 그 역사를 조작했지? 존나게 뭐 요만큼 한 일을 빵 튀우면서 이렇게 조작했는데 그렇죠. 걔들이 말이지 김일성 전기를 막 쓰잖아. 김일성 전기가 존나게 많아요. 북한에서. 많겠지, 당연히 아유, 존나게 많아, 김일성 전기 많은데. 걔들이 전기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 똥꼬를 존나 빨아주는데. 이 와서 걔들이 전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쓰는지 한번 얘기해줘봐. 절세 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 오시었다. 이게 무슨 씨발 전기야 이게. 이게 전기인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빨아주는 거 아니야. 야, 무슨 그리스 신화 보는 것 같다. 아니 신화보다 더하지. 이걸 완전 한 명을 요거 만드는 거지. 예. 이 따로 쓰고 앉았어요. 이렇게 쓴 거를 애들한테 교과서에서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뭐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거 아니오. 완전 세뇌 당하네, 세뇌. 의식주도 해결 못하면서 그렇게 영웅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웅만 찬성하고 앉아 뭐야? 있는 거죠. 40여 년 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혁명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투쟁하여 오시었다 그랬는데 씨발.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인민의 배를 그렇게 굶주리나? 아사자가 속출하게 만들어. 인민의 배를 굶주리는 건 지도자의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사람을 굶어 죽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지금 저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뭐 인권도 완전 말살되고 말이지. 이게 무슨 민족의 영도자야. 에이,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씨. 에휴, 자, 동북 한일 연군 열기 얘기부터 또 계속 하겠습니다. 동북 한일 연군이 편제가 개편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새로 생긴 2군 3사의 3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자, 동북 항일 연구도 뭐냐면 김일성이가 맹활약 했던 곳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게릴라 부대랑 연합해서 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편제가 개편돼 가지고 2군 3사의 3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일성은 능력을 인정받았다. 중국에서도. 네. 그리고 나중에는 동북 항일 연군 제1로군 6사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에서 김일성의 최대 치적이라고 꼽고 있는 보천보 전투가 일어납니다. 요건 어렸을 때 들어봤어. 이거 네. 보천보전투는 워낙
북한 애들이 눈만 뜨면 보천보여가지고. 예. 그 왜 우리도 뭐 그 살수대첩이나 그런 거 민족 기록화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보천보 전투도 그 뭐 민족 기록화 형식으로 이렇게 그린 게 있는 거 아니 뭐 같더라고요. 저것도 예. 있어. 박물관 같은 거 있잖아. 보천보 전투 기념 박물관. 뭐 백마 타고 날라가는 그래. 거더구만. 그 백마도 이 갈기가 엄청 길어. 아니, 바람은 나는 어. 게 그림이 너무 이뻐. 이거 솔방울로 씨발 수리탄 만들고 가시네.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시고. 그렇게 씨. 자, 보천보 전투는 1937년 6월 4일 만주에서 활약하던 동북 한일연군 소속의 최현 김일성 부대와 박달 박금철의 조선광복회 등이 조선으로 진공해서 조국 광복회. 조국광복회 죄송합니다. 조국광복회 등이 조선으로 진공해서 보천보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퇴각한 사건입니다. 김일성도 조국 광복회 멤버였고, 김일성은 남만주에서 조국 광복회를 만들었고, 북만주에서는 그 김책이 그 조국 광복회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천보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퇴각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이때 굉장히 그 보천보가 조선반도에 있었으니까 일제가 그렇죠. 경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그렇죠. 그걸 뚫고 들어가서 점령하고 또 삐라 같은 거 막 뿌렸어. 뭐 조선 인민에게 고함 이런 거 삐라 뿌리고 그랬다. 선전전. 네.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요것을 동아일보가 특종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 보도 때문에 김일성이가 유명해졌거든. 예. 종북신문 아니야? 이거? 종북신문이야? 동아일보 개새끼들 종북신문이야.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쳐야 돼. 자, 아까 6월 4일 밤에 보천보 전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동아일보는 다음 날인 5일, 6일, 7일, 9일 계속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보천보 전투와 김일성을 보도합니다.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이 동아일보의 보도 때문에 김일성이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김일성 장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전투가 굉장히 소규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규모 전투를 북한에서는 무슨 민족적인 자부심이 깃든 듯한 그런 싸움처럼 부풀리게 됩니다. 백마 나왔잖아, 아까. 그런데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이 싸움이 한반도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투를 이렇게 부풀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점은 가능하죠. 그거지. 네.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전투. 왜냐면 이때 무장투쟁한 사람 약산도 그렇고 다 만주에서 했잖아. 근데 요거는 한국에서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그렇게 무장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거사들이긴 하지만 개인이 폭탄을 던져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기관을 파괴한든지 아니면은 총으로 암살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아예 소규모라도 전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의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천보 전투에서 실제로는 일본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보천보가 조그만 마을이고 일본 군인도 없었어. 경찰 한 5명 정도밖에 네, 없었기 때문에 네.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봐야지. 그런데 김일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삐라 뿌리고 뭐 일시적으로 점령한 다음에 뭐 일본군이 다시 수복하려고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예. 얘들 잡으려고 예. 퇴각할 때 얘들 잡으려고 일본 이제 그때 진짜 일본 군대가 얘들 쫓아간 예. 거지. 그런데 퇴각하면서 최현 김일성 부대와 조선 광복회 부대를 쫓던 일본군 군대 사이에서 간산봉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법서를 보면은 원래 공격전보다는 퇴각전이 훨씬 피해도 크고 더 전투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각전에서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힌 거죠. 이 덕분에 김일성의 현상금은 1만엔으로 오르고요. 그리고 이때 김일성 나이는 고작 25살이었습니다. 어렸어요. 어렵지. 그러니까 그 퇴각 전투에서는 맹활약을 했다. 이렇게 네. 할 거야. 네. 한번 봅시다. 이후에 김일성은 일본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가지고 소련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존나게 유명하게 많이 알려줬고 그래서 일본군들이 그 현상금도 1만 원씩 걸었고 또 김일성 부대를 초토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도망간 거지. 그 러시아로. 쫓아가죠, 이제. 소련으로. 자, 소련을 가기 전에 1940년 3월에 홍기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게 두만강 그 지류 지금 쪽이죠? 지류지 본류는 아니고. 일본의 마에다 부대와 싸운 김일성 부대는 마에다 부대를 거의 몰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관총 6정, 보총, 일반 총 긴 거 있죠. 그 다음에 권총 30자루하고 탄약, 그리고 엄청난 군수물들을 노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화라자 방면으로 추격하오는 그 200명의 적을 싸워가지고 40명을 소멸시키고요. 당시 일본 경찰 잡지에서는 그 전투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어떻게 된 노릇인가?
토벌에 있어서는 천군 만마의 오랜 강자인 마에다 대장. 그러한 술책에 빠져본 적이 없는 토벌의 왕자인 마에다 대장이 뜻하지 않게 이런 궁지에 빠져들어간 데 대하여 이런저런 비판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요컨대 흔히 말하는 귀신의 농간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당시 일본 잡지 내용인데 그 마에다란 새끼가 쫄라리 우리 독립군을 많이 죽이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일본 측으로 봐서는 뭐 전투력이 좋았다는 이거였지. 근데 그런 새끼가 김일성한테 존나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일본 잡지에서 올라가지고 쇼크를 먹은 거죠. 쇼크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일제는 바로 그 전적지에다가 마에다 중대 격전터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은 현재 연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그래서 이게 김일성의 전투를 보면 대부분 매복, 그다음에 작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게릴라 유격 게릴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천보하고 이 홍기아 전투는 실리지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청산리 대첩을 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양쪽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천보 홍기아 전투를 말 안 하고 북한 교과서에서는 우리 최대 싸움이라는 정산리 대첩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예. 이건 잘못된 거지. 학자라면 최소한 그 정도 그 근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이거는. 그 정성 부렸다가는 바로 잡혀가요. 자, 아니 지금이라도 옛날에는 그래 존나 냉전 시대였으니까 못 썼다 쳐.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을 뭐 민족의 영웅으로 보진 않을 테니까. 아니 그 누가 그렇게 보나? 그러니까 한 거는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뭐 청산리 안 쓰더라도 우리는 하면 되지 뭐. 자, 1940년대에 들어서가지고 일본군의 적극적인 동북 항일 연군 토벌 그리고 그 대장들이 전사를 해가지고요. 이 동북 항일 연군은 거의 괴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김일성은 살아남아가지고 1940년 8월에 소련으로 가가지고 소련 군대에서 배속이 되고요. 여기서 소비에트 연방 극동군 여기가 이름이 동북 한일 연군 교도여단 그러니까 길어. 88여단 제1지대 대장을 맡습니다. 그냥 뭐 요즘은 그냥 88 여단이라고 많이 그 얘기하지. 소련군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동북 한일 연군의 토벌로 일본의 적극적인 토벌로 당시 지도자들이 이 항일 연군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거의 다 사망합니다. 김일성만 살아남았어. 쇠기가 신출을 기몰하네. 원래 좀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운빨이 있나 봐. 그렇게 너무 나쁜 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3대대 참모장이 그 아까 얘기했던 김책 그리고 그 최용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용권이 중국 공산당의 동북당 위원회 서기로 있었는데 이 김일성, 김책, 최용권이 만주 항일 유격대의 트로이카로 불렸습니다. 세 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지.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기죠. 이 시기에 같은 독립운동가고요. 게릴라 유격대원이었던 김정숙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940년 2월에 김정일을 낳았습니다. 원래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건 김정일 백두산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구라지 마 씨발 그것도. 아니 왜냐하면은 백두산이 민족의 영선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정일에게 민족의 지도자의 그 권위를 부여하려면은 아무래도 성지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로 뻥을 치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이 새끼들 근데 뭐 태어난 것까지 뻥을 치나? 아니 이상한 새끼들이야. 별의별 야. 거 다 조작하는데 뭘? 에휴. 북한에서 그 김정일 생일을 41년 아닌 42년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요.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 태어난 그 연소하고 30년 주기와 맞추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1912년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아씨 그래도 30주기 하면 딱 맞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맞잖아. 41년보다는 42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소비에트 연방의 임바치코에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41년 2월에 유리 이르세노비치 킴이라는 이름으로 출생한 조선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임바츠코라는 곳에서 그 기록이 있어. 조선인이 태어난 기록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유리 이르세노비치. 러시아 말 이게 어려워. 어려워요. 유리 이르세노비치 킴이란 이름으로 출생한 조선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김정일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김정일을 그 이 러시아 이름 유리의 애칭인 유라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 많이. 네. 그래서 45년 그 광복되고 8.15 광복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온 이후에 한동안 김유라라는 이름을 썼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를 부정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인정할 리가 없지. 이게 인정이 되면 백두산 출생설도 엉망이 되고 구라고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 항일 투쟁,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쭉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41년도에 그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군대에서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조국 광복이 되니까
들어와야지. 들어와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1945년 9월 19일 날 김일성이 들어옵니다. 네. 소련 함대, 그 소련군이니까, 소련 장교니까, 소련 함대 푸카초프호. 정말 러시아는 어려워. 푸카초프호. 나의 이 국왕구조상, 이거 러시아는 안 되겠다. 일단 일본어는 딱 그치, 말하면 안 일본어는 되는데. 되는데. 이거는 푸카초프호 안 되네. 푸카초프호를 타고 온산항을 통해 귀국하고 사흘 뒤인 22일 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때 그 김일성의 자격은 육군 대위, 소련군 육군 대위 자격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육군 소령으로 진급을 하죠. 당시 소련 군정에 의해서 1945년 10월 14일 날 평양에서 7만여 명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 해방 축하 집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일성이 처음으로 평양 민중들 앞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대중들한테. 대중들 소개가 되는데 조만식 같이 있었어. 조만식 같이 소개가 되는데 사람들이 김일성 장군 왔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어머, 그렇지, 이름 우리 들어봤어. 그 유명한 백마 타고 다니는 만세, 와, 이거지. 그 사람 한번 보러 가야겠다고. 달려갔는데 뭐 씨발 백돼지 같이 왜 나 새끼가 하나 있는 거지? 백돼지 같이 생긴 게 씨발 귀때기 새파란 게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잘생기긴 했어. 그러니까. 맞아. 근데 너무 어려. 사람들이 아니 뭐 저게 김일성이야. 장군님이 와야 되는데 너무 어린 거야.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막 수염 막 휘날리고 그치. 있잖아. 그렇죠. 좀 예. 중하고. 여기 상처도 하나 쫙 있고. 그런 사람인데 뭐 씨발 기택 새파랗게 나가고 김일성 장군이날 야이 가짜야 저거 가짜 막 이랬다 그래서 그렇죠. 예. 꺼져 씨발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우리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가짜설의 또 그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련 소개로 김일성이가 평양 민중들한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해 45년 연말입니다. 조선 우영군 우리 약산 특집에서 했죠. 네. 조선 우영군의 간부들 김두봉, 최창익, 한빈, 허정숙. 허정숙이 허정. 누구야? 허정석? 프리섹스주의자. 무정도 나왔지? 무정 장군. 무정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들을 우리가 연안파라고 하죠. 그때 저희가 한번 설명했었죠. 연안파라고 하는데 이 조선 우영군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 안 들어오고 남아가지고 그 국공내전에 참여하게 되지. 예.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국공내전에 참여하는데 이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우리 조선 우영군 인원이 12만 2천 명이었다. 와, 엄청난데? 굉장히 엄청난 많네. 거지. 예. 그래서 이들이 국공내전에서 뭐해? 실전 경험을 쌓은 거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 김일성이가 6.25 전쟁 터뜨렸을 때 이 사람들 다 불러왔거든. 그치.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지 김일성한테는. 그리고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중공군 보낼 때도 조선인들을 많이 보냈다고 보내- 그러죠. 그러니까 예.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이게 실전 경험이 있지. 아유, 우리나라 군대를 왜 그 뛰어난 군대라고 얘기하냐면 베트남전. 베트남전이잖아. 예. 실전 경험을 했잖아. 거기다가 이제 그 이라크하고 미국 간의 전쟁이라든지 걸프전이라든지 그런데도 비전투병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군대를 파견했던 것도 굉장히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한국전쟁 때 그 김일성에게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자,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북한 정치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연안파,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국내파는 누구냐면은 그 현준혁이나 네. 또 박헌영이가 국내파라고요. 그렇죠. 국내파 예. 공산당이지. 예. 국내파보다 훨씬 떨어졌던 김일성이야. 그런데 소련의 후원을 받으면서 북한은 제1 위치로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련은 의도적으로 김일성의 항일 유격 빨치산 부대를 키워주고 띄워줬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는 소련이 조만식을 이용해갖고 북한을 통치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조만식이 거부했어. 네. 반탁했잖아. 아니, 조만식이 처음엔 거부했고 나중에는 또 왜 반탁 운동하는 바람에 숙청당하는 그렇지. 그 사형 당하는데. 예. 그래서 이승만이래. 아 씨발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나 씨발 똑같은 새끼들이지 뭐. 김일성이가 이게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 빨치산 유역 대원들은요 싸움만 할 줄 알았지. 행정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죠. 족도 무식하거든. 그렇죠. 아이씨 유격겸자 한 사람이 뭐 행정을 어떻게 하고 지도를 어떻게 하나? 그렇죠. 일례로 말이죠. 아까 김일성의 마누라 조왕지처지 김정숙 한 굴도 못 읽었다 그래.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뭐 이게 행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소련은 자국 내에 있던 고려인들 좀 똑똑한 애들을 대거 북한으로 보내 행정 사무를 보게 합니다. 네. 이게 소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북한의 그 투쟁 파벌 중에 네. 소련파라고 하는데 428명 정도가 북한으로 넘어왔고 이 중 대표 주자가 허가이. 예. 허가이라는 사람인데 이박 허가이를 좀 설명해. 허가이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소련에서 공부하다가 광복 후에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딱 소련파 행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로마노프 대학교를 졸업한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소련에서 통역관 활동도 하고 훗날 북한의 부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1953년에 김일성이 남로당파, 뭐 다른 말로 국내파라고 또 그러죠. 김일성이 이 남로당파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수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허가이가 남로당파를 변호하다가 김일성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훗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허가이가 김일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살해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허가이가 저 자살했을 때 이거 허가이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김일성한테 따졌다고. 자살했다 그러면은 이거 뭐라 그래, 부검이라도 해갖고 조사를 하자고. 예.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산에다 묻어버렸거든. 아이고. 그러면 김일성이 그랬어. 자살했는데 뭘 조사를 하냐고. 자살했는데 뭔 조사를 하네? 칸나 새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살이 아니고 김일성이 죽였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자 이제 그 파벌 얘기를 지금 계속 나오는데 파벌 얘기를 한번 쭉 해봅시다. 네. 연안파 설명드렸어요. 네. 북한에는 연안파가 있었고 또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그러니까 빨치산파, 김일성파라고 하지. 예. 그리고 허가이 같은 소련파. 네. 하나가 더가 박헌영의 국내파. 그렇죠. 근데 국내파 대표하는 인물은 아까 얘기했던 그 현준혁, 우리 배그사한테 암살당했던 현준혁이고 또 박헌영이었습니다. 네. 소련은 사실은 박헌영하고 김일성 중에 둘 중에 누구를 그 지도자로 삼을까 스탈린이 고민을 많이 했어. 그렇죠. 근데 결국은 김일성을 택한 이유는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했잖아. 그렇지. 네. 남로당이 뭐지? 남로당이 다른 게 아니고 남한 노동당이 남로당이거든.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예. 그래서 스탈린 생각은 북한은 이미 소련이 장악했잖아. 그럼 북한은 김일성한테 맡기고 문제는 남한인데 남한은 박헌영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남한은 박헌영한테 주자. 이렇게 돼갖고 그 이북에 김일성이가 올라서게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무슨 지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떡주물떡거려. 아. 근데 결국 박헌영이도 김일성에게 숙청당하죠. 예.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좀 북한 개파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예. 당시에 북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빨치산파,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등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946년 8월 북조선 노동당이 창당이 됩니다. 요때 북조선 노동당의 정치위원회 위원이 13명이었는데 그 중에 김일성파는 2명뿐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책. 그리고 연안파가 5명, 국내파가 5명, 소련파가 1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좀 열세였죠. 그러니까 이때 그 북조선 노동당이 창당할 때까지는 김일성파가 별로 힘을 못 폈다. 그렇죠. 13명 중에 2명이었으니까. 예, 1949년 6월 남북 노동당이 합당을 해요. 그 전에 48년 3월 조선 노동당 입사되어 예, 있죠. 그때도 역시 김일성파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남북 노동당 합당 때도 역시 김일성파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안파가 2명, 국내파가 4명, 소련파가 1명이었어요. 이런 계파 분포가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3차 대회 때 김일성파의 숫자가 11명 중 8명으로 월등하게 늘어났습니다. 슬슬 파벌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4차 대회 때는 11명 전원 김일성파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네, 끝났네. 네, 김일성의 그렇죠. 승리. 파벌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겨버렸다는 얘기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파를 조금 얘기하면은 1932년에서 41년까지 항일 투쟁을 했는데 그 멤버가 김책, 오진우 유명하죠. 박성철, 최용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김일성파라고 하는 거죠. 예. 연안파가 북한에 들어올 때 뭐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해제 당합니다. 뭐 무정 같은 경우에는 포병 부대를 굉장히 잘 이끌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장해제 당한 거죠. 사실은 그 이 항일 투쟁한 거는 김일성도 항일 투쟁 많이 했지만 연안파도 못지않게 했거든. 네. 그 약산 김원봉 특집할 때 저희가 많이 얘기했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연안파는 북한에 들어올 때 무장해제를 당해버렸어. 아니 뭐 진짜 뭐 그 군대가 있고 총이 있어야 뭐 힘을 그렇지. 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때 김일성파는 무장해제를 안 당했다.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런 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던 발판이 예.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잘 써야지 그러니까. 예.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연안파는 중국과 친하니까 중국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파는 소련 줄이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김일성파를 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덕분에 김일성파만이 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련이 뒷배가 되어주니까 정치적으로 김일성의 힘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앞서 언급한 지금 1956년 4월 23일 날 조선노동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그리고 그 밑에 부위원장 5명의 최용건, 박정혜, 박금철, 정일용, 김창만 모두 김일성파예요. 당시 서열을 보면 2위하고 8위에 김두봉하고 최창의 연안파 2개죠. 그리고 7위에 소련파 박창호고 제외하면 전부 김일성파입니다. 사실 뭐 끝난 거지 뭐 이 정도 파벌투쟁은요. 그리고 이 이후에 1950년 8월 30일에 그 이른바 그 종파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뭐냐면 반 김일성 세력들이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역공당한 사건입니다. 연안파였던 윤공미 그 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은 개인 숭배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원래 그 개인 숭배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비난하니까는 회의장이 개판이 되고 야이 갓나 새끼야. 그리고 뭐 멱살잡이하고 뻔하지 뭐. 최용건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회의장을 포위를 하고요. 공개 비난했던 윤공음은 중국으로 튑니다. 그리고 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창익, 박창욱 등은 중앙위원회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랑 소련이 각각 그 소련에서는 미코얀 그리고 중국에서는 팽덕회를 파견해가지고 중재에 나서고요. 최창익, 박창욱은 일단 복직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김일성은 군대 내 연안파를 대거 숙청을 해가지고 독재를 공고히 하고요. 1958년 반종파 투쟁으로 반대파를 완전하게 숙청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종파 사건에 이것도 문제가 그 반김일성파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은 얘들이 김일성의 그 우상숭배를 문제로 삼았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 우상숭배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전에 아무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얘들이 왜 들고 나왔냐면은 소련에서 후르시초프가 그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 사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 스탈린 격하 운동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 일어나는 거 보고 그래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애들 사대주의라 그러지. 그러니까 무조건 소련 따라가고 중국 따라가고 하는 거야. 비판하는 그 전부터 했어야지. 아니 뭐 좀 거칠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을 따르잖아요. 그렇지. 관념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인 독재나 신격화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게 마르크스주의의 구조죠.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는 소련에서도 스탈린 신격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던 북한에서도 역시 김일성 신격화가 나타나요.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신격화가 서로 부딪히니까 그 접점에서 일어난 게 바로 주체사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주체사항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나중에는 그 갑산파라고 불렸던 사람들 숙청을 하는데요. 이 갑산파들은 유일사상 체계를 반대하고 나서 숙청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따 나중에 주체사상 얘기할 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고요. 이 갑산파들을 숙청하는데 가장 앞서선 게 김정일입니다. 이때부터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갑산파 숙청이 67년에 일어났는데 68년부터 김일성의 전기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미화가 되고요. 아이고. 그들의 부모 김일성의 부모들도 우상화시키면서 네. 전체 우상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김정일이 나중에 아무 저항 없이 정권을 받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용비어천가 쓰는 것 같다. 그렇게 하죠. 왜냐면 그래서 이때부터 뭐 사적지 뭐 어디야 그 만경봉 어디야 그런 데 만들고 나중에 그 뭐야 가계도를 전부 혁명적인 가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산파 숙청이 67년에 일어났는데 네. 이 갑산파 숙청의 앞장선 게 김정일이고 그러니까 그 이듬해 68년부터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이 그거 하잖아요. 왜 그 외국에 손님이 오면 그 초대소 그다음에 궁전 이런 데 갑니다. 백화원 초대소, 뭐 묘양로 초대소. 아니 우리나라도 해. 요즘 보면 그 10,000원인가 15,000원 내면 저기 옥천 이런 데 가더라고. 고기도 주고. 유경수 여사.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예. 야, 유여사나 박 대통령 함부로 언급하면 안 돼. 그 레이디 각각해서 싫어하셔. 네. 우리 적을 좀 그만 만들자고. 씨, 적이 너무 많아. 곳곳에 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 얘기로 돌아가서요. 귀국 후 소련의 도움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죠. 김일성이 남북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서 완전히 북한 지도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요걸 아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 중간에 파벌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파벌 싸움이 북한에 전개됐나 이 얘기 한 거고, 이거 다시 귀국 후로 돌아간 거예요. 조금 시간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남북 협상, 김일성이 했던 김일성 김구가 했던 남북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까 이 작가가 얘기한 대로 남한 측 대표는 김구와 김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 대표는 김일성, 김두봉이었습니다. 사김 회담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 협상은 김일성이 민족적 지도자인 김구와 김규식을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김구의 북한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성이 만나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스탈린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비아냥을 거립니다. 너 뭐 씨발 거기 가고 김일성을 만날라 그래? 스탈린을 만나니까 반대했었지 이성만. 예. 그런데 김구가 김일성의 계략을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노정객의 늘 얘기하죠. 우리 이 작가가 노정객의 우국 충정의 일환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 한번 통일을 해봐야지. 해보자고. 예. 뻔하잖아.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 또 북한이 저 자기들의 단독 정부를 하면 이거 이제 갈리는 건 허리가 잘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김구 선생은 그것만 막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 우국 충정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봐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 김구는 정치력이 없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거는 뭐 김구 특집 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그리고 요때 저희가 이전에 방송했던 약산 김원봉이 귀국하지 않고 북한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게 됩니다. 에이 씨발 족같아서 못 있겠다. 내가 친일파한테 기대기만 먹고 족같아서 못 있겠다 간 게 그때죠. 예. 예.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948년 9월 9일에 김정일이 드디어 조선민주주의 일성이 새끼야. 아이고야. 아니 3대가 세습을 하니까 그놈이 그놈 같은 거야. 아 nom자 써도 안 되겠네. 예. 뭘 아까 개새끼라고 하려고 했지만 넘자 쓰면 안 돼. 그런가요? 네. 자,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 참 이 말 하기 정말 싫은데. 하여튼 수립하고 내각 총리에 선출이 됩니다. 9월 9일에 설립해서 그 북한에서 9월 9일을 구구절을 일해서 대단히 그렇죠. 중요한 네. 날로 여기고 있죠. 근데 당시에 실시했던 정책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남녀평등, 선거권 실시, 무상교육, 무상의료, 친일파 지주청산과 토지개혁, 자원의 공동생산, 공동소유, 중공업 국유화 이렇게 6가지 개혁. 종북 좌빨인데?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 수구 세력이 우리나라 수구 세력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거 주장하면 야 이 좌빨 새끼야 뭐 그렇게 얘기하죠. 종북 좌빨 얘기하지. 야, 근데 저번에 했어. 막, 뭐 반값 등록금 하면서 다 했어. 그 그러게요. 빨간색 내밀고. 네. 아니 1940년대하고 2010년 경제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복지 개념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뭐 무상교육 그런 얘기하면 무조건 쟤네는 빨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다. 사실 김일성이 주장했던 이때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실 불가능했을 때고 뭘 씨발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인민들은 배를 꼴고 쌀이 없어서 배를 꼴고 있는데 저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소련한테 다 뜯기기까지 했는데 예.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는 이거 그런데 뭐 이런 주장하면 씨발 뭐 종북 좌빨이래. 아이씨. 그리고 김일성의 좀 가족관계 얘기도 살짝 해보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강지처 김정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5째 아이를 낳다가 김정숙이 사망합니다. 그 5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재혼을 해요. 김일성이. 김성애와 재혼을 하는데 김정숙 사망 이전부터 김성애와는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애는 김일성보다 15살 연하라고 해요. 딱 좋아 씨발. 아 우리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이지. 아 기본이야 씨발 한 바퀴는. 이 작가 지금 막 흥분해서 난리 났습니다. 15살 딱인데? 근데 그럼 몇 살이야? 나랑 잠깐만. 15살 빼면 23이네. 딱 좋아? 너무했네 개새끼야. 너무했네. 15살. 아 씨발 너무했는데. 23살. 자, 그런데 이후에 주석궁 안마사, 뭐 일설에는 간호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갈씨라는 사람하고 또 불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갈씨와의 사이에 김현이라는 서자를 두었습니다. 이 김현은 이복형 김정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우리가 KCI 특집에서 얘기했던 이한영입니다. 이한영이가 예. 이한영이가 이 제갈씨하고 사이에 김현이라는 애가 있다는 걸 처음 얘기했고 그런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약쟁이라 그래. 김현이 약쟁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또 되게 똑똑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무조건 약쟁이 아니면 똑똑한 거냐? 근데 어쨌든 뭐 김정일에 의해서 제거됐다. 그건 확실한 거. 아니 근데 우리 딴 건 뭐 개새끼 소새끼 얘기한 건 둘째치고 이 김일성의 여자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브라우닝 권총 가지고 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 씨발 브라우닝 가자를 갖고 와 이 새끼들아. 권총 필요 없어. 가자를 갖고 오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김일성이 어릴 때 그다음에 만주에서의 무장항일 투쟁 그렇죠. 그리고 타벌 투쟁. 사벌 투쟁 하고 광복 후 한국
한국이래. 북한으로 돌아와가지고 있었던 일을 행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한국전쟁이지. 그렇죠. 한국전쟁이 터지, 그 김일성의 아주 걔 족같은 행동 중에 아주 최고봉. 그렇죠. 한국전쟁. 씨발. 한국전쟁 얘기하는데 주사파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뭘 씨발 북침이야. 한국전쟁은 아주 중요한 건데, 요거는 오줌 좀 싸고 합시다. 예. 힘드네. 딱 1시간 했네. 자, 오늘 싸고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아니야, 했다고 하면 안 라스트, 되고 2부 때 아니야. 2부 때 하겠다고 얘기해야 자, 되는 다시 해야지. 앞뒤만 잠깐 따죠. 1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부라고 그 멘트 알려주고, 그거 해줘. 자, 슬레이트 한 번만 더 치고 갈게요. 자, 롤. 아까 거기서부터 얘기하면 되겠다. 그 지금까지 해주면. 롤 됐어. 자, 레디. 액션. 그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계속 담을 수가 없어요, 쭉. 너무 이게 편집한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뵙는 걸로 합시다. 2부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한국전쟁 얘기 나오면. 그렇죠. 네. 이제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자, 2부에서 보는 걸로. 안녕. 그때 안 치나? 슬레이트 칠 거예요. 야, 공중파에서 슬래치 치냐? 라디오인데 뭐. 아니, 저기 MBN. 노랬니? 안 치는데? 생방송인데 뭐. 예, 가겠습니다. 편집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 둘. 슬레이트를 편집 때문에 치는 거구나. 예상은 했다만. 카메라 준비됐죠? 예. 레디. 액션. 이 작가, 이 박사, 이재희, 김일성,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뭐, 바로 시작하지 뭐. 예. 자, 한국전쟁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한국전쟁, 일단 북침설이 있습니다. 북침설은 뭐야? 남한에서 우리가 우리가 북한을 올라가. 먼저 우리가 공격했다. 북한을 공격했다는 얘기고. 다음에 남침설이 있어요. 이건 북한이 우리를 내려왔다는 공격했다. 거고. 세 번째, 남침 유도설이 있습니다. 깨작깨작돼서 북한으로 하여금 넘어오겠다. 우리가 막, 에이씨, 넘어와봐, 이래가지고 북한이 넘어오게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북침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쪽에서 쳐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소련의 기밀무사가 해제되면서, 이거 북침은 개 불안한 게 이제 완전 드러났어. 아유. 옛날이나 통했지, 이거. 이제 확실하게,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다. 남침이 확실하다. 이게 확실하게 졌는데 말이죠. 우리 그 리정희 동무께서 내가 듣지 않으니까. 아우! 어느 토론에 나와가지고, 한국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대답해보라니까 대답을 안 했다 그래. 못한 거지. 이 멍청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멍청한 짓이지. 아니, 기밀무사가 나오면서 확실히 남침으로 결정됐다니까? 근데 빼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종북소리를 듣는 거야. 왜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인데. 보수주의자들한테 왜 이런 그런 빌미를 제공하나? 바보처럼. 참 답답하네, 씨발. 근데 EJ 댓글에서도 이런 걸 봤어요. 북침설이 이제 깨졌잖아. 깨졌지. 깨지니까, 이제는 뭘 들고 나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수정주의라 그러는데, 유도설. 예. 남침 유도설 들고 나오는데, 남한과 미국이, 북한이 쳐들어오기를 유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남침 유도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기밀무소가 다 해지는데, 아직도 이런 소리 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IF 스톤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저서 한국전쟁 비사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라는 책에서 이승만 정권이 지지를 잃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구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짜고 전쟁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에 한국사에 굉장히 정통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에 정통한 우리 학자가 있지 미국 교수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가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동조를 했어? 동조했고 우리나라 주사파이들은 처음에 북침설 우리가 그렇지. 북한을 못 갔다 이 주장하다가 기밀문서 해제되고 이게 까이니까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거야. 우리가 유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걸 버티렸지. 그래갖고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래. 예, 굉장히 많이 얘기 들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리뷰도 그런 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좆도 아니고 무조건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기밀문서가 뭐라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오케이. 스티코프는 그 북한 초대 대사지 소련에. 스티코프가 지속적으로 스탈린한테 전보를 보냈는데 그 전보 내용이 뭐냐면 38선에서 한국군의 도발이 심하다. 간첩들도 북한에 많이 와 있다. 미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스탈린한테 요청하는 거야. 전문가를 보내주고 지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스탈린한테 전보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가 스티코프한테 전문가 5에서 8명 보내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신합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전문 비밀 문서도 계속 나오지만 그 스탈린은 전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한반도 문제 개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근데 김일성이 계속 쪼는 거지. 스탈린 장군 전쟁 좀 하게 해줘 씨발 하면서 계속 쫄았던 거야. 그러니까 전보 내용만 보면은 남침 유도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김일성이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구라일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자, 얘기네요. 봅시다 그러면. 예. 1949년 3월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이 회담을 합니다. 자, 이 회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박사가 김일성. 네. 세작 스탈린으로 해봐. 남조선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 북조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군은 있지만 해상은 무방비입니다. 소비에트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남한의 미군이 얼마나 되나?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남한의 국군은 어느 정도 되나?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군대가 두렵나? 이런 칸나 새끼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전에 대비한 부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느 군대가 더 강한데? 박헌영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 인민군이 훨씬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한군의 북조선의 공작원들이 침투해 있는가? 침투에 있긴 한데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네. 그 남한 역시 북한의 스파이를 침투시켰을지 모르니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자, 여기 회담에서도 알 수 있죠? 김일성은 계속 스탈린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네. 해군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자, 이틀 뒤인 3월 7일 크렘린궁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이 다시 회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공식적으로 남침에 대한 승인 요청을 스탈린에게 하게 되죠. 직접. 스탈린 동리 내래고저 작금의 조선반도는 군사적 수단으로 해방이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조선 반동 세력은 평화 통일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조선 반동분자들 자신들이 북조선을 공격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을 때까지 조선의 분단을 영구화할 것입니다. 우리 린민군 남조선 군대보다 강합니다. 게다가 남조선 내에서 강력하게 일고 있는 게릴라 운동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대는 남침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군이 남한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못하다. 둘째, 남한에는 아직 미군이 있다. 셋째, 38선에 대한 미-소 협정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 협정이 우리 측에서 파기되면 그것은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아니 이런 칸나? 그렇다면 조선을 통일할 계획가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 인민은 하나가 되고 싶어합니다. 적이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조만간 침략을 해올 것이다. 그들이 공격해오면 반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때 반격한다면 그대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되고 지지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김일성이 계속 전쟁시켜달라고 쫄랐는데 스탈린은 방금 들은 것처럼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습니다. 전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거부를 했어. 그런데 김일성은 아까 얘기했던 북한 대사 스티코프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전쟁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해요. 김일성이 계속해서 전쟁해달라고 스탈린에게 쪼르자 스탈린은 49년 9월 11일 북한 임시대사 토운킨에게 전문을 보내는데 이게 왜 임시대사냐면 이때 스티코프가 휴가 갔어. 휴가 가가지고 토운킨이 임시대 들어갔는데 전문을 보냅니다. 토운킨에게. 뭘 물어보냐면 남한군의 인원 장비, 남한군의 전투 능력, 지금 남한의 빨치산 활동 상태, 미군의 남한 철수 진행 상태, 북측군의 대비 상태, 전투 능력은 어땠는지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일단 견적을 뽑아보는 그렇지. 견적을 뽑아보는 거야. 하도 자꾸 전쟁하자고 쪼르니까. 자, 그리고 이 당시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서 이승만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 전문에 보면 스티코프는 이승만이 올리버 교수는 이승만의 고문, 미 고문이었어요. 올리버 교수가 쓴 비밀 편지를 송부를 합니다. 이 편지에서 이승만은 북침 계약을 이야기했거든.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북침 계획을 올리버 교수한테 편지를 썼는데 올리버는 답장을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전쟁하면 안 돼. 줬대. 이러면서 계속 말렸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 편지를 북한에서 까발렸지. 이 편지를 까발리면서 봐, 우리가 침공한 게 아니고 남한 애들이 침공하러 온 거야. 이 편지 맞지? 이렇게 한 거라. 이 편지 어디서 구했는데? 이 편지를 어디서 구했냐면 전쟁할 때 지금의 청와대지 경무대 당시에. 당시 경무대에 이
이 씨발 이승만 하고 이 새끼들이 도망가느라고 이런 주교소를 그대로 놔두고 갔어. 아니, 다리만 폭발할 줄 알았지, 씨발. 이런 주교소를 다 그대로 두고 갔다고. 그러니까 북한군 애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 서류 들고 와가지고 깐 거야. 이렇게. 아유, 이 노인네들 행정병도 전쟁 나면은 일단 칠판부터 지웁니다. 아니 서류 파악이가 제일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야. 씨발 다리 폭파하고 지 도망갈 줄은 알았지 말이야. 할 줄 아는 게 하는 게 선조하고 똑같아 보면. 선조는 위로 튀고 이승만은 아래로 튀고. 아유. 자, 우리 자 이승만이 올리버에게 이승만이 어떻게 편지를 쓴 거야? 편지 내용을 소개해줘봐. 내 생각엔 공격적 방책을 써서 북한 내 동조자들과 연합하여 인민군을 쳐부수는 데는 심리적으로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김일성과 그 군대들을 산악지역으로 퇴각시켜서 양식을 절단하고 굶겨 죽여서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게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소련은 전쟁에 개입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귀하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장면대사 조병옥 유엔 특사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력 있게 상황을 표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많이 접촉해서 지원을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이 모든 내용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올리버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야. 야, 트루먼 대통령하고 미국에 있는 네가 가서 설득해가지고 그 미군의 도움으로 전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지. 이승만이랑 이승만이랑 김일성이랑 이거 다른 게 없다니까. 남의 나라 힘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전쟁하고 싶어하고. 아니 그리고 뭔 김일성 군대들을 산악으로 퇴각시켜서 양식을 절단해서 아사를 시켜. 아니 뭐 남북한 군사력 상황도 하나 파악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일대 대통령입니다. 이거 봐요. 아까 스탈린은 뭐라 그랬어? 남한군의 인원, 장비 그치.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했잖아. 그치. 이승만은 그걸 모르는 거야. 정세 파악도 안 돼.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얼마나 되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전쟁하자 그러는 거야.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지랄하고 나빠졌네 씨발. 아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씨발 대구까지 다 밀려났나? 병신들. 아유. 이런 게 씨발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아유, 짜증나 씨. 자, 1950년 4월에 김일성이 스탈린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소련이 전쟁에 참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한 번만 더 쪼르면 확 가만히 안 둔다. 이거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하죠. 그 대신에 같은 아시아 국가인 모택동한테 도움을 받아 충고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전쟁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은 발을 빼겠다는 거지. 나는 못 도와주지만 야 모택동이 형한테 가고 부탁해봐. 그렇지. 근데 이건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물자, 무기, 탄약, 전차, 비행기, 조종사 이거 다 뒤에 뭐 지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 지원은 안 했지만 어쨌든 후방 지원했다라고 보여지죠. 이때 1950년 5월 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택동을 방문합니다. 전쟁하기 한 달 전이에요. 그렇죠. 마오동디 도와주십디오. 그래서 모택동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나 일본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미국이 개입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도와주겠단 말이야. 이때 모택동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만주에는 50만 명의 중국인이 있으며 그 중에는 조선인. 죄송합니다. 조선인이 있으며 그 중에는 2개의 조선인 사단이 편성되어 있다. 이게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만주에서의 국민당과의 전투 당시 너무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북한에서 지원 호출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5월 14일 날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전보를 날립니다. 김일성 만났다. 북한이 통일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중국 동지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이 연기된다. 여기서 이런 거지. 스탈린은 마오쩌둥한테 전보를 이렇게 오는 거야. 김일성 만나서 전쟁하라 그랬어. 근데 네가 싫다 그러면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택동의 지지로 한국 전쟁은 다음 달 6월 25일에 발발을 합니다. 전쟁의 피해는 정말 참혹했죠. 그러니까는 윗대가리들이 판단을 순간 잘못해버리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전쟁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한국전쟁 특집 다비로 하고 네. 봐 이제 비밀 전문 여기서 봐요. 계속해서 김일성이가 전쟁하다고 쪼른 거야. 그렇죠. 이거 확실히 다 나와 있는데 뭐 자꾸 이상하게 씨발 남침 유도설, 뭐 뭐 그따고 그거 하고 북침설. 있어. 아유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더 이상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제적으로나 뭐나 다 끝난 거야 이 김일성의 욕심으로 인한 남침 그렇지. 꽝꽝꽝. 끝 결정 끝났어. 그리고 이승만도 생각은 있었어. 생각은 있었는데 어쨌든 먼저 쳐들어온 거는 그냥 멍청한 거지 걔는. 먼저 쳐들어온 북한은 아니야. 그렇죠. 좀 씨발 주사파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아유.
자, 우리는 보통 남한의 피해만, 한국전쟁 때 남한의 피해만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됐는지도 조금 봅시다. 전쟁할 때 전쟁에 참혹한 상황 우리가 나중에 한국전쟁 특집 하기로 하고 자 전쟁 끝나고 이제 전쟁 직후에 휴전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예. 전쟁의 결과, 전쟁 직후 북한 내에 있던 52개의 주요 공장이 미군의 폭격을 맞아서 잿더미가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 폭격기가 아주 북한을 작살냅니다. 당시 B-29 그렇죠. 맞나?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때 모르겠네. B-50이야, 29야? 말 씨발 듯 뭐 비행기. 작살내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원산 폭격 유명하지. 네. 대가리 박는 원산 폭격이라 하잖아. 아우! 네, 군대에서 많이 해봤나 원산 폭격? 아우, 나 지금 머리가 커진 게 그때 버섯을 몰라. 아니 이런 거에도 박는 다음에 이런 거에도 대가리 박고 그런 다음에. 아, 그럼요. 치약 뚜껑 말고. 치약 뚜껑. 아, 그 원산 폭격이 왜 원산 폭격이냐면 존나 유명한 거야. 미군이 원산에 대해서 작살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미군 그 폭격기 조종사가 무전을 날리는데 어떻게 날렸냐면 저기 나무 한 그루 남았는데 저것도 날려 없앨까요? 이랬다고. 그 정도로 아주 초토화를 시켰어요 북한을. 그러니까 방금 52개 주요 경쟁이 전부 잿더미가 됐다는 게 말이 맞는 거지. 거기다가 늘 얘기하지만 북한 지역에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했고 남쪽 우리나라 그때 일제 정책상으로는 남쪽 우리 정부에서는 대개는 농업 중심으로 발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때리면은 우리는 그냥 농가 날아가고 그런 수준이었지만 뭐 물론 우리도 피해를 많이 입었죠. 북한은 아예 공장이 날아가고 탄광이 날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2개 주요 공장 날아가고 광산 폐광, 댐 수몰, 가축 60% 잃고 발전시설 파괴되고 완전히 북한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1953년 7월 방송을 통해 통일후 건설이라는 기준의 구호를 건설후 통일로 바꿉니다. 존나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 씨발 이제. 우와, 다 날아간 거야. 그럼 어떡해? 일단 복구를 해야지 뭐 다음에 통일을 다시 하건 준비를 하건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휴전 후부터 김일성은 3개년, 5개년 경제계획을 세워서 나름 좀 성과를 봤다고 그래요. 단기적인 거는. 예. 그런데 61년에 세운 7개년 경제계획이 완전 실패합니다. 요때 천리마 운동이 등장을 해요. 62년 신년사 때 김일성은 7개년 경제계획이 성공하면 이 밥에 고깃국을 매일 먹고 씨발 그놈의 이 밥에 고깃국은 아유 이 밥에 고깃국 아직 에휴 씨.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 것이라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단 그 원인을 보면은 소련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경제 원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유럽과의 무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국방비에 워낙에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7개년 경제계획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겠죠. 국방비에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국방력이 셌잖아. 네. 셌지. 돈을 너무 투자한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지. 에이 멍청한 새끼 진짜. 거기에다가 북한이 산림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단식 논밭을 무리하게 개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림이 살림이 다 없어지지. 파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으로 살펴보면 식량 생산이 자급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북한을 봐도요. 산이 남은 거 없어. 그치, 다 민둥산이지. 민둥산이야. 네. 그런데 내가 저번에 박정희 특집 때 박정희가 딱 자랑한 게 있다랬는데 산림녹화. 산림녹화거든. 네. 우리가 항상 푸르게 나무는 박정희 시대 때 거의 지금 우리 살아있는 나무의 70% 이상을 박정희 때 심었으니까 네. 그거는 잘한 거고 근데 김일성은 이것도 못한 거야. 그리고 1962년에서 64년 사이에 북한 주민의 임금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농업 분야 한번 살펴볼게요. 63년 가구당 1,500원의 소득에 곡물 생산량이 2.5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64년에 오히려 줄어듭니다. 가구당 2.1톤의 곡물 생산과 800원의 현금 소득. 완전 반토막 난 겁니다. 반토막 나버렸네. 자, 중국과 소련이 나중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북한이 중국 편을 들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66년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죠. 이때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 반중 친소 노선으로 이제 노선을 돌아서는 거죠. 바꾸는 거지. 친중 반소에서 예. 홍위병들이 막 김일성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그렇죠. 거 바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후르시초프 우상화를 비판했죠.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를 비판했던 후르시초프가 이때 또 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중에서 다시 친소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죠. 후르시초프가 있을 때는 후르시초프는 우상화 비판하는 사람이고 김일성은 지가 스스로 우상화를 하고 있는 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후르시초프가 실각하니까 아 이제는 뭐 그럼 친소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하여간 줄대는 거는 아휴.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주체사상 얘기를 했는데 그 60년대 들어서 그 북한이 주체사상을 들고 나와. 그래서 뭐 기존의 막스 레닌하고 다른 거지. 네. 이 주체사상 한번 살펴볼까? 이거 북한 이야기, 김일성 이야기 하는 데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니까. 자, 이거를 95년도에 우리 그 서강대 박홍 총장이 주사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뭐 대단한 파처럼 만들었어요. 그때 무슨 뭐 파 많았잖아. 무슨 막가파 이런 것처럼 파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주체 사상이라는 그것을 맹신하거나 혹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주사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실체는 이거 공부하는 학파예요, 그냥. 이름은 주사파 이러니까 독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박홍이 얘기했던 것만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 개념이요. 레닌 마르크스주의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배웠죠. 그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민 개인의 주체,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체 사상 이론을 정립하고서 여기에 지도 원칙, 혁명 이론, 그리고 주체 영도 방법 이게 결국에는 이 군중 제가 그 용어가 좀 어렵더라도 이게 그쪽에 나와 있는 원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중 노선의 중심이 되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위 이게 중요합니다. 3위가 나오는데 원래는 레닌 마르크스주의는 그 인민과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영도 하에 인민들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세상을 바꾼다. 투쟁 노선을 건다 이게 있는데 여기에 독특하게 나옵니다. 이 북한에서는 수령론 이 위에 당 위에 수령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령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저는 여러분들 주체 사상은 뭐 많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 사상이 만들어진 시점에 정치적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노선에서 수령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시점부터 김일성은 아까 얘기했던 혁명 가계를 내세우면서 장자 첫째 아들이죠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의 구조를 만들기 그게 핵심이 됐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일성을 수령으로 해서 신격화 시켜놓고 여기서 안정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식 이데올로기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60년대 이후에 60년대 이후 그다음 70년대에 북한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위상을 변화시키고요. 이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일 때 1972년 사회주의 헌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요. 조선 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 혁명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체 사상 이래가지고 그걸 사상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뭐 깊이 철학적인 수사 이런 논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필요했냐를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때 당시 북한 내부에서 상황에서는 주체 사상이 여기는 김일성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져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체 사상은 그런 겁니다. 하늘에 새가 없다고요. 유물론에서 출발해서 뭐 붙이고 계량해서 나온 게 지금의 주체 사상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니 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그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그리스적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완성한다 뭐 그런 구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김일성 그 주체 사상에는 기독교랑 좀 결합된 게 그러니까요. 무슨 3위 얘기하고 이건 말이죠. 이게 주체 사상, 혁명 사상 이렇게 화려한 수사 쓰는 새끼들 치고 잘하는 새끼를 못 봤어 내가. 그렇죠. 창조 경제. 누나 미안해. 옛날에 YS가 말이야 뭐 했어? 그 세계화. 뭐 했든 못하는 것들이 꼭 그런 이상한 거 들고 나온다니까. 세계화도 글로벌 이게 아니고 세계화를 영어로 썼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무식한 새끼 다 똑같아. 보면은 하는 짓거리 보면 에휴 이런 뭐 수사가 뭐가 중요하나? 실질 내실이 중요한 거지. 답답한 장. 어쨌든 주체 사상 그렇고요. 뭐 저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고 자. 이 당시에 남한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5.16. 그래서 저번 뭐 박정희 특집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김일성이가 어머 놀란 거야. 어머 빨갱이가 어머, 빨갱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네. 뭐 이렇게 그래? 최고 지도자가 됐네. 이렇게 남로당 출신이 어. 최고 지도자가 됐어? 어. 어이구, 경사났네. 야, 뭐, 그런데 웃긴 게, 남로당 출신이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 양반이, 나오면서 방공을 국시로 삼고 이랬단 말이야. 칸나 새끼 이렇게 되는 거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의 우중을 파악하려고, 박정희의 멘토였던 자신의 형, 네. 박상희의 친구, 황태성을 보내죠. 황태성을 이제 박정희한테 보내지. 예. 물론 뭐 황태성 나중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만. 를 보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박정희, 그 다음에 김일성, 남한의 박정희, 북한의 김일성, 아주 유례없는 독재자 두 명이서, 쿵짝쿵짝, 우리끼리 독재를 더 해보자! 이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갖고 저지른 짓이야.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우리 국민들은 막 내리면 통일될 줄 알고, 뭐야! 이랬다고. 불쌍한 국민들이야, 진짜. 이 뒤에서 뭔가 쿵짝쿵짝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권력 이속을 다 챙기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7.4 남북 공동성명 해가지고 분위기 붕 띄운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 뭐 했어? 유신 선포했죠. 그래, 독재로 갔고. 그치. 김일성이는 사회주의 헌법을 선포했다고. 네. 또 완전 독재로 가는 거고. 똑같은 새끼들이라니까 아주. 에이, 나 새끼라 그래도 되나? 언니 아빠인데? 똑같은 새끼하고 똑같은 분. 아이씨.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재를 공고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북한에서 이제 더 이상 뭐 김일성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김일성은 이때부터 그 자기 아들을 물려주려고 하죠. 세습 정치를. 이게 말이 되냐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세습이 돼. 그러게요. 내가 리정이 애들 한번 웃기는 것도 왜 여기에 대해 비판을 안 해? 참 답답한 애들이요. 그 부분이 약점이에요. 그 세습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왜 못하는데? 해야 되지. 답답한 것들이. 아니, 저 맨날 삼성 세습 비판하면서 이거 왜 비판 못하나? 아니, 그리고 민주주의 외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독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왜 비판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그럼 엄청 답답해요. 하여튼, 그랬고, 1984년에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해가 나왔어요. 남한에서. 네. 엄청난 네. 수해. 기억나나 모르겠네. 기억나요. 그때 막, 진짜 피나가고 그랬어. 예, 집에 막 물 맞아요. 차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보따리 쥐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우리는 안동에서 그때 막 어떤 뭐 체육관 같은데 막 임시 대피소가 예, 나가고 맞아요. 그랬어. 엄청나게 그때 비가 와가지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작살이 났는데, 김일성이가 이때 전두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존나게 어렵지? 내가 지원해줄게. 내가 원조해줄게. 야, 니네 작살났잖아. 이번에 비 와가지고. 내가 원조해줄게. 이거는 뭐냐면, 김일성이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전두환이가 안 받을 줄 알았어. 조까 씨발 이럴 줄 알았는데, 전두환이가, 그래! 줘! 이랬단 말이야. 줬댔어, 씨발! 준다고 이게 진짜 달라니까 줬댄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쌀 5만석, 한 7,800톤 됩니다. 그 다음에 옷, 시멘트 10만 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해 구호물자를 대한민국에 지원하는데. 아니, 저 이때 기억나는 게 우리도 그때 비 많이 와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구호물자 보내준다는 제안을 아마 적십자 통해서 했을 그래. 거예요. 근데 아니, 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북한 되게 나쁜 놈이고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저 주제 넘는 자식들이 왜 저러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김일성은 자기의 통 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씨발 전두환이 오케이 받는 바람에 아니 배를 이걸 싣고 남한으로 보낼 배도 없었다 그래. 그래요. 그 예. 정도로 크게 아주 작살났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휘청거렸지 존나게. 그런데 이제 받으면 또 고맙잖아. 고마워서 그렇죠. 전두환이가 칼라 텔레비전, 전화기 이런 거를 또 북한으로 보내줬어. 근데 성능이 북한보다 훨씬 뛰어나잖아. 우리나라 텔레비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어머 남조선 새끼들 존나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예.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한 거지. 그래 김일성이가 야 씨발 남한에 원조 하자 그랬던 새끼 나와 데려와. 숙청. 코미디는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북한에서 우리한테 물자 보내주려고 뭐 배 없으니까 어선 동원하고 쌀도 다 익지도 않았는데 쌀 털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쌀이 질이 떨어지니까 야, 떡이나 해 먹자 막 그러고 그래 그랬지. 뭐 완전 물자 안 좋아가지고 우리 받은 입장에서도
야 이거 받아서 뭐 하나 막 그랬다고 그래요. 김일성의 존나 큰 패착이었다. 여기 패착이었다. 어머 씨발 전두환 장군이 대가 있었는데. 야. 대가 있었어. 아씨. 그리고 뭐 이후에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뭐 북한이 김일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도발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일단 지난번에 얘기 나왔듯이 7.4 남북 공동성명 때 김일성은 우리가 밀사로 보낸 이우락에게 1.22 사태 그 김신조 그 넘어온 사건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내래 시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시켜? 모르겠습니다. 아우. 아니 밑에 애들이 알아서 했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얘들 쫓아 보냈다고 내가 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사과하면서 다시는 안 그랬다. 다시는 전쟁 안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1976년에 그 유명한 판문점 도끼 사건. 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어요. 예. 요것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로 다시 몰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전쟁 날 뻔했었어. 예. 이때 박정희가 열이 받아가지고 예. 씨발 야 도발을 일단 한 거지. 예. 이북에서 먼저 도발을 한 건데 요거는 자세하게 아마 이 박사 설명. 한번 예. 저 박정희 한번 진짜 쳐들어가려고 했었던 적이 예. 있었어요. 1976년 8월 18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했어요. 우리 인부들이.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경비를 서던 미군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오더니 미루나무 가지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구역은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 구역인 거예요. 아, 유엔 지역이야? 예. 그래가지고 계속 가지치기를 하니까 한 트럭에 북한군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FUCK 날린 다음에 그냥 계속 또 가지치기 하니까 그때 물론 이제 미군도 있었고 우리 군인도 있었죠. 한 트럭 온 그 북한 군인이 꽃갱이 자루랑 몽둥이랑 그리고 그 가지치기 작업할 때 썼던 도끼를 가지고 미군들을 죽인 겁니다. 우리 군인도 많이 다치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아 씨발 미국에 자국군인 죽으면 난리가 나는 나라인데. 전쟁이야, 이러면. 그렇죠. 아니 미국이 얼마나 자기 군인 한 명이라도 낙오되거나 포로로 잡히면 그 사람 구하겠다고 부대를 보내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판문점 내에 북한군이 만든 불법 바리케이트하고 문제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무 하나 베버리고 바리케이트 치우는 게 아니라 국제연합군이 데프콘2를 발령하고 폭격기, 전투기, 군함, 그때 당시에 뭐 있었던 뭐 F-111, F-4 뭐 그런 최정예 전투기들하고 폭격기, 뭐 군함들이 잔뜩 한반도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정희는 우리 군 특전사 64명을 카투사로 위장시킵니다. 그리고 북한군 초소 4개를 폭파시켜버려요. 그리고 박정희가 지시를 하는데 님자들 초소 4개 날려버려. 그리고 북한군 애들 도발하면 다 작살내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각오한 거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보복을 완성한다. 이게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우 미안하다오. 이렇게 끝낸 겁니다. 하들짝 놀래서 뭐 그렇게 그렇죠. 미안. 예. 미국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됐는데 김정은이 정신 차려. 미국한테 까불다 좆대는 수가 있어.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들끼리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 하늘이 만든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니네 그냥 B2 한 대만 떠도 니네는 그냥 끝이 아웃이야. 북한의 추석국 작살낼 수 있어 그냥. 아 새끼들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말이야. 예전에 그 얘기 들었었는데 그 김정일은 그 자기 별장에서 어디서 자는지를 그거를 갖다가 절대 외부에 공개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그 정찰기가 항상 어디 있는지를 다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전쟁 징후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한국 내에 있는 자국민 소개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까지 뭐 에이 전쟁 안 일어난다니까. 김정은이 북한 무서워가지고 김정은이가 미국 무서워서 못해요. 아니 지들 할아버지 김일성이도 지금 미국한테 쫄아서 이러는데 그때보다 저 미국이 작전 수행이 더 좋아졌고 기술도 더 발달해졌고 그렇죠. 못 갚습니다. 작살날라고 씨. 자, 그 이후에 그러니까는 전두환도 역시 정삼회담 의사가 이제 김일성한테 연속 물었고요. 이때 김일성은 허담을 특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박철원을 보내가지고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을 직접 타진했는데
김영삼하고는 일정을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김일성이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내 거였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YS는 평생 이 콤플렉스를 안고 삽니다. 왜냐면 최초의 정상회담을 자기가 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씨 배 아파. 이것도 최대의 라이벌 김대중한테 뺏겨버렸어. 김일성이만 안 죽었으면 내가 네.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김일성은 그 생전에 남한의 정치인들 말고도요,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문익환 목사, 그리고 임수경 씨하고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때 그 88년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 전국에 몰린 노태우는 서경원 사건을 계기로 신공안 정국을 구성을 했고요. 이 서경원을 간첩으로 몰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때 그 서경원이 김일성한테 받은 돈을 전달했다고 언론에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색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DJ 얼굴에 다시 한번 덧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북을 했던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 지금 전쟁위기가 우리 한반도 지금 다시 지금 막 불붙고 있죠. 근데 이게 1994년인가 한번 우리 방송에서 했었는데 한반도 전쟁위기가 있었지. 그거 불바다론. 네, 서울 불바다로.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그거. 네. 송 선생도 살아남지 못할 거요. 네. 그때 있었는데 우리 언제 방송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그건 우리나라가 정말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전쟁 위기가 일어났었고 어쨌든 정말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소개령 내렸었죠. 한국에 있는 미군들 또 미국 사람들 다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YS가 놀라가지고 클린턴에 전화해가지고 클린턴 씨발 그러면 안 돼! 막 전화요.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야 네가 하자고 부추겼잖아. 안 돼 하지 마 씨.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뭐 전쟁위기가 사라졌는데 아 YS 정말 웃겨요. 그때 카터가 그 대북 특사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카터가 김일성 만나고 돌아오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는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뭘 들고 나왔냐면 북핵 핵 동결 갖고 나옵니다. 이 핵 동결이 뭐냐면 북한이 이전에는 핵을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상관 안 할게. 오늘부터 만들지 마. 그치. 이게 핵 동결이거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오케이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전쟁위기가 사라졌는데 이제는 뭐 또 북한이 새로 핵을 뭐 만들니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는 말이죠. 김일성이는 이게 속마음인지 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1956년에 반핵을 최초 표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쫄은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봤거든, 지가. 원전 떨어진 거 보고 우와 저런 거였네? 아니 미국이 저런 게 있었네? 안 된다고! 우리 조선반도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반핵을 최초 표명했고요.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 평화지 대화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제의했습니다. 네. 1986년 6월에도요. 남한, 북한, 미국 간의 3자 회담을 제의했어. 여기서 의제가 뭐냐면 한반도의 비핵 평화지 대화야. 김일성은 계속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속마음인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김일성 사망하고 나서 이 아주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김정일 때문에 이루어진 거였고. 하여튼 김일성은 이렇게 핵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내부에도 미군의 핵무기가 있다는 얘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빨리 한반도에서 핵을 전부 없애자라는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개소리 갖고 오자. 결국은 94년 여름에 사망하죠. 김일성이 사망하는데 공식 표명은 심근경색. 근데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뭐 죽을 때 됐지 뭐. 아, 그 좋은 거 많이 먹고 참. 죽을 때가 됐는데 여기서 좀 야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 뭐냐면은 이 죽음을 김정일이가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어요. 아, 의혹이요? 이거 왜냐면 묘양산 그 초대소에서 죽었는데 이때 김일성이는 곧 있으면은 저 YS랑 정상회담을 하잖아. 네, 여기에 그렇지.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들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 명왕산 초대소 가갖고 이런 일일이 다 지시를 하고 이랬단 말이야. 준비해라. 그런데 이때 말이죠. 명왕산에 그 김일성의 개인 의료진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김정일의 지시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 쓰러졌을 때 말이야. 응급처치가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없었던 거야. 없으니까 의료진이 없잖아.
아니 내 아들이 죽인 거네? 그건 알 수가 없지, 씨발. 근데 북한의 어떤 증언에 의해서는 김정일이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좀 방치한 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칸나셰리. 이건데 왜 그랬냐면,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이렇게 한 남북 정상회담,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공식 정상에서 그렇게 자기 부하들한테 묻기도 했다 그래. 야, 사회주의가 먼저네? 통일이 먼저네? 그러니까 애가 통일이 먼저입니다. 저 새끼 끌어내, 씨발. 그랬다 그래. 예. 아니 근데 본인은 정작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다 만났잖아. 이게 없잖아. 씨발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 후계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주석이 그 몇 년 이후부터 되게 오래전부터 일체 어나운싱을 안 했거든. 네. 그러니까는 권력을 다 승계했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어째 상징적인 의미로 김일성 주석이 남쪽의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분명히.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 사망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에 또 신공안 정국이 불어닥칩니다. 이게 뭐냐면 조문 논란이야. 네. 조문 논란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부 학생들, 정치인들, 야 아무리 그래도 전쟁을 일으킨 우리의 원수, 원수는 여기 정말 욕하는 원수야. 원수! 계급 원수가 아니고. 그 김일성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조문단을 보내자. 이러니까 씨발 또 그 당시 신한국당인가? 신한국당이 아니구나. 아 민자당. 아니야 신한국당 맞지 않나? 92년이 아니 94년이니까 신한국당이 아니지. 민자당이었나? 그럼 민자당이죠. 민자당. 그리고 당시 민자당 존나 개지랄하고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 야, 다 씨발 저 빨갱이 새끼들 막 이렇게 욕 존나 욕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네. 이때 조문 논란이라고 우리나라 사회에 남남 갈등이 존나 세졌어요. 그럼 이 조문 논란이 당시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그때가 아마 전대협 다음이죠. 한총련이죠. 한총련하고 그다음에 전민련 이쪽에서는 조문단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남쪽에도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조문하는 장소 만들어. 빈소. 빈소를 만들어 가지고 추모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당연히 보수 언론과 그 여당에서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왜 했냐면 이때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쪽에서 조문단을 파견하거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조문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처음에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에드워드슨 보내는 게 맞다 했는데 이거를 나머지 보수 언론이랑 그다음에 여당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서 야 정말 잘못됐어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일종의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 김영삼 정부는 여기서 조문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면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조의를 표하고요. 그 제네바 북한 대표부에 조문을 합니다. 아 쿨하뇨. 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북 강경론을 피고 있던 한국은 낙동과 오리알이 되고요. 여기서 북미가 서로 통해서 제네바 기본 합의를 도출을 해냅니다. 우린 손해죠. 그리고 남쪽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남남 갈등, 공안정국이 조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일보와 우리 그 여당 측에서 수거 언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분위기만 나빠지고 결국에는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북조선에서는 지금도 이거 갖고도 뭐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다음에 김정일 사망 때는 아마 좀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당시 YS가 강경론을 펼치면서 이렇게 공안정국을 구성했는데, 사실 YS가 대통령 당선되고 초반에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쓰려고 그랬다고. 그 YS가 대통령 당선 연설,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거 있잖아. 예. 거기서 뭐라 했냐면,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 뭐 그런 발언도 했어요. 그래갖고 조선일보 이런 데서 깜짝 놀라요. 어머 씨발 저 뭐야.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아니 네. 그래가지고 좀 유화 정책을 쓸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이런단 말이야. 아니 조선일보 왜 놀래나 민족 정론지가. 응? 민족 얘기하는데. 조선일보 북조선인민공화국. 쉽게 잡아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까 동아일보도 그랬고. 보안법으로 아주.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이념, 통일에 대한 정책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DJ가 햇볕 정책을 잘했다 못했다 여기서 내가 말할 건 아니지만,
일관되게 했는 것만큼은 박수 보내줘야 된다고. 그 연속 정책이 그 연속성 있는 거 아니야. 그 와이스처럼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갔다. 이 뭐 씨발 그러다가 죽는 거야. 아니 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북한에게 되게 강경한 입장만 보이다가 막판에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그래 바보 이런 바보들이 없어. 지금 말이죠. 이번에 나는 이 박근혜 정부도 웃긴 게 지금 저기 이 전쟁 위험론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어. 손 놓고 있어. 뭐 하고 있나 우리 정부에서. 미국만 쳐다보고 앉았잖아. 어? 뭐 강경론을 하든 대화를 하든 뭘 하란 말이야. 근데 정책이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자기는 행정부 수반 내에서도 한 사람은 대화를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러고 있는 판국이에요. 답답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맞죠. 북한의 선 변화를 기다린다. 걔들이 선 먼저 변할 것 같으면 씨발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나? 아주 씨발 기본 생각을 못 하고 하는 짓거리지. 아유 진짜 답답해 씨발. 내가 답답해갖고 내가 정치를 해야겠어. 다음에 씨발 해가지고 내가 저기 한번 총선에 출마하려 안 되겠다. 야. 쌍욕 막말 정치인.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저기예요. 그 밑비를 무는 듯한 그런 거예요. 이희재이 작가 이동형 정치할 생각이 있어서 이희재이 한다. 아 이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우리는 참 농담이랑 진담이랑 구별을 못해. 자 이렇게 해서 김일성은 이제 사망하면서 한 세대가 이제 북한의 어떤 한 세대는 끝이 나고 이제 다음 김정은 세대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김일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일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2시간 우리가 시간적 제한도 있고 다 2시간 안에 다 못하고서 뭐 대충 넘어간 부분도 있고 또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지. 우리 많은데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조금 설렁설렁 살펴봤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 박사님? 김일성의 탄생부터 오늘 사망까지. 일단 학계에서의 김일성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방송을 다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김일성이 싫습니다. 권력욕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한국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산가족이 고향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미국도 갈 수 있는데 자기 고향 북쪽에 있는 자기 고향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외국 사람 많이 만나지만 자기 가족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준 게 김일성입니다. 그래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가 5만 원인데 지금은 좀 올랐어. 올랐나? 그럼. 씨발 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왜 가르쳤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문선? 막 춤추고 문선 맞나? 아니 문선단. 춤추면서 하는 거 그걸 문선이라고 해서 무용이라 안 그랬잖아. 문선이라 했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또 한 사람이 생각나요. 이승만. 짝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짝이란 뜻인데요. 그 짝패라는 말 안에는 은근히 반대되는 두 존재가 짝을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승만과 김일성 두 사람은 지도자로서 서로 싸운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신들의 권력욕으로 인해서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게 짝패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있지만 결국 동전 하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런 김일성과 이승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 작가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김일성이 항일 전쟁을 했다는 것을 배운다고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외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래? 아니 우리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신 없는 나라입니까? 객관적 사실을 최대한 많이 알고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자. 저는 아까 제가 뭐 주체사상 이런 거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종교보다 지랄 맞아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 민족의 그 반백년 이 근대사 반백년의 역사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사상적인 학습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민초들입니다. 그들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한테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반대 위정자들은 이 민초들에게 내용도 알아먹기 힘든 사상적인 적대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내 민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에게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 죽창으로 찌르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사한 인원의 수는 아주 공적으로 계측된 건 없는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 군에 가보면은요 이 6.25 관련 피해를 조사하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엔 그거죠. 어느 곳을 둘러봐도 화약 냄새 안 건진 곳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 이승만은요, 남에서 북으로 올려냈던 특수 임무자들을 결국엔 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실미되어 있던 군인들을 결국 소모해버렸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초기에 그들과 함께 만주에서 싸우고 남에서 뜻을 같이 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모조리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빨치산들을 결국 다 버립니다. 이름이 정확치가 않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빨치산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과 북 모두에게서 버려진 다음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전쟁은 역사전쟁이다. 그리고 그 역사전쟁은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북한은 체제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령 통치를 행했고요. 남한은 다른 형태의 정권 유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 같아요. 일그러진 데칼코마니 같은 남과 북의 시계는 아직도 가운데 38선을 두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우리 김일성 특집을 사실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었지. 망설였는데 아까 뭐 우리 농담식으로 뭐 우리 일부에서 검찰이 잡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고 뭐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김일성을 얘기한다는 게. 지금 내가 그 팟캐스트 제목을 김일성 특집 올려도 괜찮나 지금 IS 특집으로 할까요? 그치, IS 특집.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말하기 힘든 금지됐던 사람이지. 그런데 반면에 말이죠. 한국 현대사에서 이 사람을 빼면은 김일성을 빼면은 말이 안 되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뭐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항일투쟁 했던 거 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이 박사 말대로 전쟁을 일으킨 거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독재를 해고 3대 세습을 한 거. 사실 공산주의에서 독재하고 3대 세습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습을 하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그렇죠. 이게 좆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근데 웃긴 거고. 전제 국가죠. 우리는 오늘 김일성 특집을 통해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만큼 민중들을 피폐하게 살게 하는지 한번 알았으면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보고 다시는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남한이든 북한이든 마찬가지야. 다시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 정말 민중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남과 북 모두에서 탄생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목표는 통일 아닙니까? 통일을 해서 그렇죠. 미래로 나아가야 되니까 좋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지금 시각이요 1시 반입니다. 새벽. 아이고. 새벽 1시 반인데 여기 우리 세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세 명을 위해서 지금 스텝이 한 10분 정도 지금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박수까지 칠 건 없어. 나도 그렇지. 내가 제일 고생했어 씨발. 눈알이 빠지고 원고 쓰더라고 아주. 술 먹느라 눈알이 빠져.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고생하신 만큼 좋은 영상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박사님, 세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밥 안 먹나? 밥 먹어야죠. 밥 먹읍시다. 밥 먹고 또 조만간 바로 이어서 또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릴 걸 약속하고 이번 방송은 안 날렸으면 좋겠네요. 좋게 만들어서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 밖에 대표. 진짜 이따고 할 것 같이 막말의 1인자야 씨발. 하여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